안녕하십니까. 세고인 에스코 대표 정인태입니다.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특히 주요국들, 우리가 주요국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나라죠? 유로존에 있는 나라들,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그럼 마이너스 칠 거냐, 그죠? 국채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의미, 이거는 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수익률을 마이너스가 된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중앙은행이 있고요, 시중은행이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시중은행도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요, 그죠? 그런데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면 이 돈은 시중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없어요? 못 나가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면은 중앙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시중은행에 머물러요. 시중은행에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시중으로 풀려나가겠죠. 대출이라는 형태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인 거예요? 시중으로 돈이 풀려나가기를 바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과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 상태다. 그러면 은행은 어떨까요?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제로금리로 낮췄다. 그러면 어때요? 대출 이자는 엄청나게 낮아져요. 그리고 예금 이자는 어떻게 돼요? 높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은행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돈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대 마진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돈을 예금을 하고 대출을 하는 그 금리 차이에 의해 가지고 마진을 가지고 은행도 운영하고 이익도 남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은행이, 그죠? 이 예대 마진이 극히 낮아지거나 마이너스가 날 수, 역마진이 날 수도 있죠. 왜 그래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요, 은행이 대출을 하는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 이자는 작게 받고 예금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부실해지는 그런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로 갈 수 있을까요?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려면요, 그 나라의 국채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야 돼요. 이자를 많이 주지 않으면요, 신용도가 낮은 국가의 국채가 이자를 주지 않으면 그 국채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소위 말하는 어떤 안전자산,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일본이나 다른 유로존보다는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국채금리로 갈 수는 없을 거다. 이자율을 이빠이 낮출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이렇게 되게 국가 부채도 많고 어쩌고 다 늙어가지고 저 생산 인구도 없고 다 무시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맞기 전까지, 그죠? 프라자 합의에 한번 맞아가지고 잃어버린 20년, 30년 보내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 일본이라는 나라, 그 이후에도 상당한 부분 무역 흑자를 40년 이상 낸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엔화의 가치가 프라자 합의 이후에 3년 동안 2.5배까지 올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엔화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자산을 매입합니다, 일본이요. 그래서 일본은요, 무역 수지 흑자 폭만큼 소득 수지라는 게 있어요. 해외 자산에서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자소득 이런 것들이요, 무역 수지 흑자 규모만큼 돼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그거하고 좀 거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경제적인 외부적인 충격에 대단히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자율을 과연 이렇게 낮추는 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났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났어요? 아니죠. 미국이 잘못해서 난 거죠. 리먼 브라더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애들한테 대출해줘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폭등했어요. 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미국에서 땡겨가기 시작했어요. 자국의 외환이 필요했기 때문에, 달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달러가 줄어들면서 엄청나게 위기가 왔어요. 그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그렇게 뭐 IMF 끝나고 한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지금은 한 4천억 불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많은 양은 아니에요. IMF에서 권고하기에 외환 위기가 나지 않으려면 한 7천억 불 정도 돼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GDP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규모,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부채, 그죠? 해외 부채, 자산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에 외환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경제학자들이 학자들이 아니죠. 경제 전문가들이 한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될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금리 방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IMF 때를 생각해보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대외적인 어떤 환경, 대외적인 충격에 대단히 취약하다. 일본처럼 부자인 나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유로존처럼 자기네들이 블록화된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또 촉발되진 아주 불안정한 요소.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따지고 보면 저는 트럼프죠. 트럼프가 엄청난 감세 정책 쓰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자율은 올랐지만 그래도 저이자율 기조를 유지시키고 통화를 풀고 그래가지고 겨우 성장시켰지만 조금 이처럼 폭염기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장단기 국고채 금리가 역전되어지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고용은 많이 증진이 됐다,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하지만 임금률은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고 물가도 오르지 않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난맥상, 그거는 미국의 구조적인, 인구 구조적인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좋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정말로 이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끊임없는 불황으로 가는 불황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채 금리, 우리나라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봤고요. 우리가 뭘 대비해야 될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